자, 이번에는 수학 파인드 매스 시즌 2 산업에서 수학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분야는 로봇과 관련된 분야를 저희가 또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언제 나오랬는데 네. 드디어 나왔는데 사실 그 로봇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수학이다라고 저희가 수다학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맞아요. 수학이 쓰였는지는 저희가 정말 그 구체적으로 좀 다루지를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부분이 정말 이 기밀이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해 네. 드릴게요. 자, 로봇과 수학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는 영화 속 로봇의 모습.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초기 모습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지거나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말합니다. 로봇은 크게 제조 공장에서 조립, 용접 등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로봇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기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바탕에는 수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처음 로봇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팔과 손입니다. 사람을 도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제조 공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봇팔. 시간이 지나면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협업 로봇이 등장했고 로봇팔이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팔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 계산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정에 맞도록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려면 로봇팔의 관절 하나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봇팔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수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행렬입니다. 행렬은 행렬식 여러 개를 곱해서 물체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로봇팔의 관절이 4개라고 가정했을 때 각 관절 사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해주는 행렬식 4개를 이용하면 관절마다 움직여야 하는 방향과 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로봇팔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에까지 진출했는데요. 수술 중 의사의 손동작이 그대로 구현되는 수술용 로봇인 다빈치. 수학과 첨단 기술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다빈치는 수술 공간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해 현재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상황 판단과 자율 동작 기능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ソイン社長、今とってもいい笑顔をしてましたね。ああ、そうか。社長の笑顔を見てたら、ソン社長、心から笑っていますか？目が笑ってませんよ。目が笑ってない。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술이 적용돼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인식하거나 맛을 느끼는 등 사람의 감각 기능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시각 기능의 경우 로봇은 수많은 숫자들의 조합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고 후각과 미각 역시 로봇에 장착된 센서가 받는 전기적인 자극을 수학적 수식을 이용해 측정하여 감각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위치를 파악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도 수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약속 장소를 설명할 때 특별한 상점이나 거리의 특징을 기준으로 목적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인식한 뒤 이미 저장된 좌표와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저장돼 있는 다양한 지형지물들이 어떤 위치에 분포할지, 다음에 어떤 사물이 나타날지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고 곧 나타날 지형지물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 기법은 마르코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움직이면서 관측한 지형지물이 높은 타워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지점은 한국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프 과정은 바로 직전에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그 지점이 남산 타워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위상수학, 조합론, 최적화 이론, 미분, 통계학 등 다양한 이론이 함께 적용돼 지능을 갖춘 안전한 로봇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로봇. 과연 이외의 로봇 분야에 수학이 어떻게 사용됐고 우리 삶에 어떠한 발전을 이끌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로봇이라고 한다면 행렬, 기하학, 미분, 통계학 이 모든 수학 원리가 총망라된 결정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로봇 하면 그냥 만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하나의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산업 현장에서는 로봇 팔, 로봇 손 이런 것도 등장을 했고 수술실에서도 사실 로봇으로 수술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이쯤에서 드는 의문이 사실 그 로봇 하면은 네. 당연히 뭐 과학자가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왠지 또 이 로봇도 이 수학자가 먼저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런데요. 네, 과학자랑 이 수학자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빨래하나 청소하는 거 귀찮아할까? 왜냐면 그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먼저 연구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수학자입니다. 아, 그래요? 더 귀찮아할 것 같아요, 왠지 수학자가. 아, 과연 네. 어떨지 진짜 궁금한데요. 이유는 맞지 않지만 네. 수학자가 더 빠른 건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요? 역시 네. 이런 게 바로 육감입니다. 육감으로 맞췄어요. 보통 이렇게 공학자가 로봇을 이제 개발하거나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수학자가 무려 2000여 년 더 먼저 이렇게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만들어서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리스의 수학자 헤론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 원리 같지만 어느 정도의 부피를 어느 정도 온도로 끓이고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각도로 문이 위치됐을 때 얼마큼 열리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정확한 수학적인 측정과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15세기 후반에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이 개념을 수학자로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먼저 이 개념을 생각해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19세기에는 이제 수학자들이 로봇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더 활발해졌거든요. 영국의 수학자 찰스 베비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계산기인 차분기관을 이제 만들어내서 발명을 해서 컴퓨터 계통의 그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조지불이 어떤 복잡한 논리식이라도 참과 거짓 또는 1과 0이라는 이 두 종류의 기호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나 로봇의 구조가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것에 대한 완전 기초가 되는 그런 첫 아이디어를 수학자가 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의 개통과 발전과 이런 큰 변화에 수학자들과 그리고 수학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좀 수학자들이 좀 많이 억울했겠네요. 그렇죠. 다 과학이 이뤄낸 것처럼. 그렇잖아요. 로봇 하면은 뭐 맞아요. 과학자나 네. 또는 뭐 공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 어떤 어린이들은 그 로봇은 아이언맨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믿었던 건 아니죠? 한 2년 전까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영상 속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로봇이 사람의 감각기관까지도, 그러니까 감각 기능도 흉내낼 수 있다.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저도 수학으로 감각기관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원리들을 그렇죠.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로봇이 인식하는 것은 사실은 물체의 형태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복잡한 조합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그 숫자의 복잡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전기 기호로 바꾸게 되고
그것을 컴퓨터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이 2차원의 평면 위에서 화소로 다시 재구성이 되는 것인데, 화소라고 하는 것은 1부터 256까지 아주 세분화된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숫자의 조합이라는 수학적인 원리가 네. 정교한 로봇의 눈을 탄생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맛도 수학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로봇은 전기로 맛을 인식하게 되는데, 전자혀가 단맛, 쓴맛, 신맛 등 여러 가지 맛들을 반응하는 어떤 센서에서 이루어져 있는 감각들로 자극의 세기를 이제 인지하게 네. 되고요. 그게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서 음식의 다양한 맛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모으게 되고 그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을 맛의 양으로 변화시키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베버 페이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감각기관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의 강도의 로그값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원리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어가 감지한 자극의 세기를 이 시계에 대입하게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맛들을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맛뿐만 아니라 냄새 같은 경우에도 네. 맛을 구분하는 데 사용돼 있었던 베버 페이너 법칙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동물들이 이상한 냄새가 날 때 그곳으로 가지 않는 습성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 같은 것들이 그 냄새의 양을 유추하게 돼서 청소한 곳은 더 이상 가지 않는, 즉 그래서 로봇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성들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따라하는데 수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맛도 알게 되면 로봇 셰프가 나와서 정말 늘 항상 변함없는 맛으로 먹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탁 먹어보고 짜 다시 해 이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게 맛을 감수하는 로봇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로봇을 연구하는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로 요즘은 어떤 분야에 많이들 연구를 집중하고 있나요? 뭐 대표적인 건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연구도 되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흔히 생각하시면 알파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하는 그런 로봇이 있고요. 특히 또 이런 로봇 연구는 의료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마이크로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몸의 이상 부위를 찾아서 그 원인을 진단하기도 하고 그 자체에 또 약물을 넣어서 이렇게 치료까지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본 것 중에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가 기억나요. 있거든요. 예. 진짜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적혈구 크기의 초소정 잠수정이 이제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찾아서 치료까지 하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수학의 원리와 근간을 기반으로 한 로봇들이 우리의 상상을 실현으로 이렇게 이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알약 크기의 나노 캡슐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 검사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로봇이 들어가면 이제 몸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외부로 전송하면 네. 불편하지 않게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로봇들의 개발이 모두 다 이제 수학의 위상수학, 행렬, 미분, 통계 여러 가지 원리들이 융합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런 로봇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 생활이 좀 편리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존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유망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다음에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 그다음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같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20년 안에 네. 우리가 컴퓨터를 쓰듯이 스마트폰을 쓰듯이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로봇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생산, 그다음에 의료, 국방, 그다음에 심리, 뇌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네. 다양하게 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광학 기술도 있고 전자 제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로봇이야말로 수학적인 그 지식의 총 집합물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없는 것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 이외에도
창의력이나 상상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걸 위해서 정말 어떤 형태의 로봇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로봇 관련된 고등학교가 생겼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도 배움과 동시에 그 로봇 설계나 프로그래밍, 시스템 교육도 같이 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TV를 보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원해야 될 로봇공학 이쪽에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큰 부담이 되네요. 네. 그래요. 진짜 우리가 이 파인드 매스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수학이 그냥 단순히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나 학문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세상을 바꿀 아주 기초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냥 단순히 에휴, 대충 시험 몇 점이나 맞고 맞지라고 얘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의 미래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겁고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